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또 외모, 생김새, 사소하게는 말투나 버릇, 뭐 습관 이런 것만큼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입니다. 어태치먼트라는 단어로 불리는데 낯선 환경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안정형 애착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도 잘 지내고요.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잘 놀고, 엄마가 그 방을 나갔을 때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또 낯선 사람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15분 있다가 엄마가 방에 다시 들어왔을 땐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엄마를 반기게 되고요. 이들의 유형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일단 나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괜찮아. 그럼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랄 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민감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성, 세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주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이 내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회피형 애착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아까 말한 낯선 환경 실험에서 엄마랑 둘이 있을 때도 그닥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달라붙어 있질 않고요. 중요한 건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별 반응이 없고요. 심지어 낯선 사람과 둘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닥 반응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15분 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아이들은 양육자가 아이를 굉장히 방치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내팽개쳐 놓은 그런 양육자의 태도 때문에 아이 스스로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면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 이외엔 타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보이는 주된 연애 스타일은 일단은 연애를 그냥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썸 뒤에 연애로 발전을 못하는 분들, 혹은 소위 안 좋게 표현하면 어장관리하듯이 주변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 이상 관계 발전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이나 유기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타인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좀 다가오려고 하면은 이들은 일단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선을 넘어서 내 영역 안에 침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넌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땐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나 혼자 관계 정리를 하고 갑자기 그냥 이별을 고하는 잠수 이별 들어보셨죠? 연락 끊어버리고. 연애나 결혼의 상대로 회피형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를 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서 너네끼리 사랑해봐라. 거울 치료. 진짜 거울 치료 당해봐야 돼. 근데 중요한 게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회피형은 이제 설명드릴 불안형 유형과 가장 많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불안형은 다른 말로 저항형 혹은 양가형이라고 불리우는 거거든요. 이 불안형은 뭐냐면 아까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불안형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회피형과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애착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강한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분노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이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울고 떼써서 부모로부터 얻어냈던 거를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통제로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불안형들은 혼자 있으면 뭔가 상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대와의 애매한 관계를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하루빨리 확실한 관계로 이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의외로 안정이 된 상태를 잘 못 견뎌요. 항상 나에게 사랑은 불타야 되고 나를 다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사랑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사랑이 됐을 땐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회피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불안형 둘이 연애를 하면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연애는 거의 뭐 추격자 떠올리시면 돼요. 네. 정확하다. 일단 불안형이 먼저 회피형에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형은 일단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형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불안형은 빨리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 거절을 거절해요. 와, 거절을 거절한다. 갑자기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생각나네요. 형 불안형이었어요? 아니면 회피형이었어요? 불안형. 형수님은 회피형이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회피형은 사실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려고 불안형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싫어요. 불편해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거절해도 들이대는 그 불안형을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둘의 연애는 해피엔딩으로 갈까요? 결혼했는데요? 사실 봉기 씨가 나 불안형이고 부인이 회피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연애 초반에. 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부인이 봉기 씨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진 않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형수님은 회피형이 아니었어요. 진짜 회피형이었으면 결혼 못 하셨을 거고요. 불안형이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못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불안형, 진짜 회피형이었다면 문제가 갈등 상황이었어요. 불안형은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하고 회피형은 그게 너무 싫고 나는 일단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방으로 도망가고 밖으로 도망가고 그럼 불안형이 또 쫓아가고 이 둘의 관계는 언젠가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애착 유형은 근데 어릴 때 한번 정해지면 그게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어렸을 때 만들어진 애착 유형이라는 게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경험은 좋은 경험으로 덮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사랑의 상대가 부모가 날 대하는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내가 삐져해도 얘는 항상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잘 겪는다면은 이분은 옛날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올 수 있게 되겠죠.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혼란형 혹은 혼동형. 쉽게 말하면 회피와 불안이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착 유형은 좀 안타까운 게 어린 시절 부모, 주 양육자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못한 그런 양육 형태를 보였던 자기 기분 좋을 때 막 해주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해버려서 이런 일관되지 않은 양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런 혼돈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애착 유형의 특징은 아이들이 그 주 양육자인 뭐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안형이나 회피형보다는 낮은 빈도로 발생을 하긴 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연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대방이 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양재진 원장님처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하는 분이나 너무 안 하는 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부모님 얘기를 하고 멈추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정형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관계를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유형이 이런 거죠. 우리 사이 안 좋아 뭐. 혹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애착이 형성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어떠셔라고 물어봤는데 30분 넘게 계속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이런 거.
가끔 있어요, 진짜 그런 진짜 분이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예,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상형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고 나오면 저는 일단 약간 이렇게 좀 멀어지는.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질문인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저희가 레지던트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는 가장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의 어머니와 너희 배우자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 근데 이게 정신이 건강해지는 질문인가요?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한 질문입니다. 위한 질문. 네. 근데 사실 듣는 순간 어떤 생각 드세요? 왜 그들은 동시에 물에 빠져야 될까? 물가를 멀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어머니를 안 구하면 나는 되게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냥 그래도 엄마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만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답은 있게 되죠. 어머니와 내 배우자 중 둘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배우자는 내가 100%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즉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의 양육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봉양의 의무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너튜브에서 했었어요. 저희가 원래 악플이 잘 안 달리는 채널인데 악플이 오지게 달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정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게 뭐야? 들어갔는데 이 댓글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결혼도 안 해놓고 애도 없으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냐 이런 식의 또 나머지 절반은 맞다 역시 그렇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안 보신다. 악플 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 세대였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공감 댓글 다신 분들은 자녀 세대인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키워준 생색을 내시면 안 돼요. 그 얘기 가장 많이 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배 아파 낳았는데,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너 때문에 선다.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펜스를 쳐주고요.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의 이 경계를 알려주는 것. 이제 부모 역할인데 보통 그런 분들은 기찻길을 깔아주는 분들이죠. 레일을 깔아주고 이 길로만 가라는 분들. 취직, 결혼, 출산, 그다음에 이 손주의 영어 유치원 거기까지가 쭉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나는 내 애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은 부모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어머니에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있는 내 자녀는 어릴 때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내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고 그 이후로 좋아한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들. 근데 부모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로 자꾸 대치돼서 얘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럴 거야.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자녀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10대 때 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특히 10대, 중고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 숙제가 바로 이 정서적 독립이에요. 이 10대 때 일어나는 정서적 독립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춘기? 이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춘기. 예.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뭐 기본 틀은 믿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이게 한 번씩 그런 표현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비난하는 투의 말이면 절대 안 되고 너 돼 안 돼 이런 식 말고 아빠는 너에게 뭔가를 듣고 싶기도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도 했는데 네가 이러니까 아빠 참 안타깝다 정도? 그러면서 가장 좋은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빠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거나 네가 아빠 필요할 땐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정도. 멋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춘기가 온 자녀에게는 동성애 부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의 관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로 성이 다를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사춘기가 온 아들을 어머니가 컨트롤한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부모, 특히 동성애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어지간하면 스무스하게 더 중요한 거는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독립은 이렇게 10대 때 하는 거고 나머지 3가지 독립을 이제 20대 때 해야 되는 건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 독립? 왠지 느낌상 셋 중에 정신적 독립이 가장 중요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제적 독립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근데 물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활비 혹은 월세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내 인생 상관하지 마라는 얘기하는 분들. 경제적 독립도 안 됐고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가 해주는 모든 걸 받아 먹으려고 하는 분들.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예, 어른 성인으로서 독립이 하나도 안 된 형태.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대부분 부모가 그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3가지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20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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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현희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제는 거기선 감동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2, 3,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보, 나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자, 보세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000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바래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오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어. 막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는.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 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개인데도 워킹 자체가 애가 밝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난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너라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에미야 맞아. 애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래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참 힘이 없구나.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 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 아빠 편을 어떻게 줘?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 생겼을 때 적절하게 의사 표현하는 거 우리 잘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데 말을 못하지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언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의 언어예요.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 음주 가무 좀 하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쯤 아버지들 한창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면 음주를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온 아버지께서 보통 이렇게 얌전히 주무시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보통은 이렇게 엘사 돼가지고 집을 다 얼려버리거나 자는 여러분 막 계속 깨우죠. 일어나. 일어나. 아빠 누구 때문에 이래? 일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깨우고 그러다가 또 엄마랑 뭐 싸우고 이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날은 보통은 이제 일찍 들어가서 이제 자죠. 근데 굉장히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요. 가슴이 약간 쿵쾅거리고 혹시 많이 크게 싸우면 어떡하지 무섭다 이러면서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요. 눈치를 보면서 밥을 좀 더 빨리 먹고 평소보다 약 8분 정도 일찍 등교하게 돼요. 자, 혹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컴플레인 해보신 분 있어요? 아버지, 술 좀 깨셨어요? 와, 어젯밤에는 인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양육과 음주에 대한 태도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된 것 같고 제가 큰아빠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오늘부터는 바로 그쪽으로 귀가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머니는 저희가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입장에서 정리되시면은 얘기하고 협의되면 다시 동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가정들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적절한 어떤 대우나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바로 얘기할 상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안전한 침묵이에요. 두 번째는 이중 언어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식한다고 하더니 한 새벽 5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걱정, 그렇죠? 외로움, 분노, 배신감, 살기 뭐 이런 게 느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아침 5시에 들어오는 아빠에게 엄마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지 별로 없어요. 엄마 뭐라 표현? 약간 돌려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누구신가? 아유, 난 죽은 줄 알았어.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그랬지. 귀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엄청 세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 감정을 알까요? 그 감정 알 수 없어요. 아빠 어떻게 느끼죠? 무섭다 혹은 세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우리들을 조심시키죠. 너도 조심해. 너네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하는 거를 담백하게 말하는 방식은 많이 잊어버렸고요. 좀 약간 돌려 말하고 축소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알아들어 주길 바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그 부정적인 소통 자체가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철수랑 데이트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우연히 아는 다른 영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희가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딱 나왔어요. 영희가. 그러면 갓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온 영희의 머리는 어떤가요? 예뻐. 그쵸? 엄청 찰랑거리고 예쁘죠? 돈을 먹은 단백질이 엄청나게 찰랑거려요. 그러면 오빠가 야, 너 머릿결 진짜 좋다. 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우리도 야, 파마 너무 잘 됐다. 나도 다음에 여기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영희는 가고 나랑 이제 철수가 남아요. 그런데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실 때 철수가 물어보죠. 왜 그래?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진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속에 넣어두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가스 차고 그러니까 이제 화병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5시쯤 되면 진짜로 약간 몸살 올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진짜 오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오늘 일찍 가자. 그럼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철수가 데려다 줘요. 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철수야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트 보내요.
근데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배가 안 들어가고 힘줘도 안 들어가고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합쳐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약 밤 11시. 화장실에서 클렌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걔랑 사귀지. 걔랑 사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우리는 이제 밤새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서 지적했던 거 다 생각나요. 아주 또렷하게. 앞머리 잘라봐 혹은 자르지 마. 그 치마 입지 마 혹은 입어봐. 나는 통통한 게 좋아. 그런데 딱 2kg만 어떻게 감량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 상대를 공격할 총알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철수한테 전화가 오죠. 영희야 잘 잤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왜? 몸이 계속 안 좋아? 말해. 아니라고. 이러고 끊어요. 자, 우리 잠깐 밤새 철수의 컨디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철수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데이트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약간 학교 갔는데 약간 강의 휴강된 느낌?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 느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희를 사랑하지만 생각보다 데이트가 일찍 끝난 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어떤 희열이죠. 그죠? 네,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보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촉.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쎄한 느낌. 그래서 전화를 끊죠. 아주 잠깐 패닉에 빠져요. 뭐지? 카톡을 봐요. 카톡 마지막은 뭐죠? 사랑한대요. 마지막은 사랑하고 지금은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릴러라고 그래요. 이런 장르가 스릴러 같은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스릴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사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철수가 10개월 정도 열심히 버티다가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죠. 영희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나쁜 남자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내 진심을 말하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철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이상 계속 이면에 있는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에너지가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면 꼭 우리 옆에서 어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조장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도 되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 확실하게 알아내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야 이러면서 철수가 걔한테 머리 이쁘다고 한 게 언제야? 그게 언제야? 기억해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 신호 잡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시에 깨닫게 됐어요. 걔랑 사귀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요? 톡을 한번 보낼 것 같아요. 나 내일 볼륨 매직 예약했어. 좋다.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무슨 나는 이럴 때 약간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약간 사소한 한마디였는데 깊이 이리 와봐 앉아. 지난 2013년 4월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넘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서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 이럴 때 그냥 가뿐하게 클렌징하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야, 자? 아니 왜? 아파?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왜 했는지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발언이 그렇게 의미 있고 막 정말 막 이렇게 뭐 반했다든지 얘를 버리고 걔한테 가고 싶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일이 얘 묵혀서 얘 별것이 되는 게 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생애 주기 측면에서 서로 가족을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 사춘기 딸,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급격한 호르몬의 이 불안정에 나오는 이 감정의 격변은 거기에 이 감정 표현 못하는 아버지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이럴 때, 야, 진짜 너 갈수록 이상해져. 당신은 왜 어린애였고 애를 받아주지도 못해? 넌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게 그러네? 이러면 이제 가족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거 아니고 그냥 사춘기와 갱년기의 이 만남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잘 사내를 계속 잘 가시면서 잘 지나가시면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좀 갈등이 잦아들 수 있어요. 우리 나르샤 씨랑 그 고나은 씨는 어머니께서 갱년기를 지나실 타이밍이죠. 어떠셨어요? 지나셨죠. 근데 저는 어쩌면 엄마가 갱년기였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 우리 엄마는 되게 편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엄마는 되게 혼자서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중에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 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내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내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콘텐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이제 술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찌질했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에 삼촌이 우리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세 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 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철수가 여은이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맺고 있는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어떤 훌륭한 어른, 훌륭한 성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상중 철수님은 훌륭한 어른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훌륭하다라고들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떠오르는 말은 성공한이 떠오릅니다. 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네, 또 어떠세요? 현명한. 현명한. 많이 못 봤다. 많이 못 봤다. 창의적이에요. 네. 정의로운. 정의로운. 믿음직한. 믿음직한. 네. 여러분도 떠오르는 말이죠. 뭐 독립적인, 합리적인, 스마트한, 뭐 현명한 이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치대는, 눈물이 많은, 뭔가 유약한, 뭔가 약간 우유부단한 이런 이미지는 잘 우리가 떠올리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은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내 인생의 중요한 슬픔의 순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서양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죠. 서양의 남성 학자들 중심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굳건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분리가 확실하고 독립적인 것만이 꼭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위로의 어떤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타인이 아파했을 때 해결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거리감 없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겠지만 적당히 치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언제나 명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치댈까?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지 못할까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치대는 관계에서 치유는 시작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말, 내 감정 표현을 소통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왔다면 상대방과 부정적인 감정도 불편해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그렇게 관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나은 자기 표현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족 치료를 위한 어떤 짧은 이론서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빌려온 파트인데요.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보다 더 미분화된다. 불안 수준이 감소되면 자율성은 증가한다. 일부 가족들은 만성 불안 수준을 드러낸다. 그런 가족 구성원들은 개별화보다 가족의 일치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만약에 엄마라고 가정했을 때 엄마의 불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딸이 내 눈앞에 없는 것도 불안해. 내 눈앞에 없으면 잘못될 것 같아. 그럼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가족 내에서 더 어떤 관계를 정서적으로 반응해. 예를 들어 딸이 그냥 단순히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서 문을 탁 닫을 때 그것을 더욱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왜 그래? 엄마한테 뭐 화났어? 엄마가 아까 문자 보내서 그래? 아니라니까. 아닌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더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더 미분화돼요. 미분화된다는 건 뭐냐면 분화된다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독립적이고 더 주체적이고 감정의 분리도 잘하고 존재의 분리도 잘한다는 건데 반대로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붙으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불안 수준이 감소되면 자율성이 증가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 눈앞에 없어도 괜찮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딸이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하고 한잔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도 11시까지는 가려고 내가 노력할게 엄마.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고 끊었어요. 근데 11시 반이 돼도 딸이 안 와. 근데 불안 수준이 낮은 엄마는 뭐야? 남자 있나?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오래 있는 애가 아니잖아. 문 잠궈. 아니 오늘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안 수준이 낮은 거고 불안 수준이 높은 엄마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거죠. 너무 불안해져.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수준이 감소할 때 자율성이 증가하고 불안 수준이 높을 때 딸들이 동염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각자 움직이고 각자 살고 하면은 가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일치감, 같이 모이는 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엄마의 아바타였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첫 번째, 내가 아바타였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아바타였다 생각이 드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일단 하늘 한번 보시면서 아바타였어. 자기 말로 자기가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수고했어. 아바타로 사느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바타 역할을 이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주의하실 점. 우리가 원가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태어나서 같이 살았던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의 그 개선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참 위험해요. 왜냐면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무 자르듯이 자른다고 관계가 해결되는 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단도직입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우회적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거든? 아바타야, 아바타. 낮은 자존감, 무력감, 분노.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냉면, 나 이거 냉면 엄마, 나랑 다시 냉면 먹을 생각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돌려서 얘기해야 돼. 원가족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잠깐만 내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 식초 넣으면 안 돼. 내가 약간의 병 같은 게 있어. 깊은 병은 아니고 진짜 되게 간단한 병인데 뭐 죽고 이런 거 전혀 아니야. 그냥 엄마가 식초만 안 넣으면 되는 거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냥 식초만 안 넣으면 돼. 야, 이게 진짜 쉬운 건 아니다. 와. 쉽지 않다. 그럼 엄마가 뭔지 모를 때 더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가 아무 거에도 식초 안 넣어. 야, 그거 쫄면 식초 넣으면 안 돼. 제 식초 주지 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항은 결과가 그렇게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 딸을 아바타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안 해주시면 되는데 딸들은 이제 엄마들이 하는 많은 말 속에서 세계관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 딱 이것만 분간해 주세요. 내가 딸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보통
권유하는 말이나 혹은 강요하는 말 중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취향의 문제인가? 항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이제 나중에 약간 이런 부작용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뭐지? 말을 못 하겠는데?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건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편안하게 다 얘기하신 다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말만 꼭 끝에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엄마의 생각이었고 와. 결정은 생각은 너가 너의 생각을 하면 돼까지만 붙여주면은 거기서 아바타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딸들은 그 말에 저항하면은 좀 나쁜 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생긴 거죠. 혹시 이런 말 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혹은 하던 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수 있겠어? 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시를 당하지. 아니 네가 왜 무시당하는지를 너는 몰라?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이 정도도 못 참아? 이 정도도 못 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 옷차림 싫다고 했잖아. 그거 입지 마.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에서 데이트 폭력 언어를 모아놓은 거야. 자, 근데 이런 비슷한 말 모녀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왜 우리가 가스라이팅하면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없으면 어떡하겠니? 넌 틀리고 엄마가 맞아. 이런 류의 말이 결국 가스라이팅이 되는 건 그 남자들도 가끔 이런 가스라이팅을 배우자한테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꾸 뭐 몸매나 외모 비하하고 막. 이런. 왜 웃으시죠? 아니,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봐서. 아, 진짜요? 그게 있죠. 근데 그거 연구해보면 그 답이 한결같잖아요. 아내가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봐도 안 된다. 나만 봐라. 저는 이런 엄마들의 결과적인 가스라이팅이 딸아 날 절대 떠나면 안 돼. 딸아 나 절대 버리지 마. 딸아 나 절대 버리지 마. 이렇게 들려요. 이게 또 참 다 사랑이 너무 넘치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화법에서도 우리가 좀 선을 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자녀에게 좀 하진 않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 봐. 너 이렇게 허둥지 쭉 나갈 줄 알았어. 엄마가 늦게 자지 말랬지. 맨날 듣는데. 스트레스야 벌써. 정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화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와, 오늘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겠네. 오늘 하루 지내보고 컨디션을 봐. 그냥 또 이런 말 있죠.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런 실수, 말실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곤란하죠. 어떻게 해요, 이거? 부모는 원래 힘들지. 근데 그게 어른의 삶이고 엄마는 어른이니까 충분히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어.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저는 옛날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구구로 있어라. 구구로 있어요? 구구로 있어. 옛날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구구로 있어, 그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런 말들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쓰던 말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엄마 생각은 이래. 하지만 결국에 옳고 그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가 선택해. 이렇게 바꿔요. 특정은 뭘까요? 항상 자녀가 능동적이고 주인이 되는 상황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선택의 주인도 너, 이 시간의 주인도 너,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너.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